금융투자 그 강의 계획서를 로봇 어드바이저와 금융투자로 돼 있어서 이걸 내가 로봇을 만들어 와야 되나 싶은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대충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아는 내용하고도 좀 약간 다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한 강의 슬라이드를 한 50페이지 넘게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강의하기에는 시간적 제한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Q&A를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5분 정도 강의하고 혹시 강의하시다가 제가 놓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끝나고도 좋고요. 중간중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봇 어드바이저를 먼저 정의하고 그 특징이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2016년도 알파고 하고 이세돌하고 벽돌을 붙으면서 금융업계에서는 로봇 어드바이저가 일종의 알파고처럼 인식이 되고 약간 하이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어드바이저가 금융산업에서 일종의 인공지능 어떤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쭉 오늘 강의를 따라 오시다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 않구나라는 인상을 크게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은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용어는 저도 이 연역을 쭉 살펴봤는데 2002년 정도에 처음 공식으로 사용됐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다른 의미는 없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로봇 자체가 범용화되지 않았고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개념적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고요. 자동화된 사람이 아닌 보통 자산관리라고 하면 전문적인 자산관리사가 일종의 그 자문을 해주는 건데 자동화된 어떤 그 자산관리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로봇은 자동화라는 의미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어드바이저는 자문사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개입이 없이 사실은 어떤 자동화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알고리즘 체계에 의해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투자 자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넓게는 자산 관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8년도 전후로 해서 이제 핀테크가 막 붐을 이루면서 이 자산 관리 시장에서도 이 로봇 어드바이저가 붐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봇 어드바이저를 법률적으로 규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를 두고 각 금융당국이 고민을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된 디지털 투자자문 프로그램 또는 도구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요. 영국에서는 디지털 또는 온라인 자문 아니면 로봇 어드바이저 하면은 뭔가 사람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일종의 어드바이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명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법적으로는 전자적 투자 조언 장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전자적 투자 조언 장치는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로봇 어드바이저 자체는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로봇 어드바이저의 명칭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 로봇 어드바이저로 불리는 것들이 사실상 로봇 어드바이저가 아닌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전자적 투자 조언 장치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집합 투자업자가 집합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데 활용하거나 또는 투자 자문업자 또는 투자 일임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어떤 장치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치의 요건들은 이해한 규정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법적으로는 자문과 조언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로보 어드바이저는 일종의 자문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조언과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은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받고 조언은 일종의 정보 제공과 같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데 금융당국에서 왜 이걸 전자적 투자 자문 장치라고 하지 않고 조언 장치라고 했는지는 약간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긴 한데 다행히 시장이 뒤에서 보겠지만 크게 성장하지 않아서 지금은 크게 관심 밖에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정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뭐냐? 결국에 로보 어드바이저는 사람이 제공했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일종의 자동화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짜여진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고 알고리즘으로 작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면보다는 비대면 환경에서 훨씬 더 적절하고요. 사실 하이넷워스,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이나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개입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전자적 투자 조언 장치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게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라고 뭐 말은 붙이지만 사실상 상호작용, 고객과의 상호작용에는 어느 정도 고객과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비대면 환경에서 좀 더 적절하게 작동한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러한 로보 어드바이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 자문사와 로보 어드바이저 두 개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하이브리드 아니면 바이오닉 로보 어드바이저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을 보면은 하이브리드 로보 어드바이저가 훨씬 더 자산 관리 규모가 훨씬 더 월등하게 높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특징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알고리즘 자체를 다 따라가기가 그 규제자 입장에서, 감독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이 미리 짜여진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알고리즘 자체가 단순 추천이나 아니면 정보 제공이 아니라 어떤 리밸런싱, 예를 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꾸는 그런 리밸런싱 알고리즘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내가 돈을 맡겼을 때 자산관리 성과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로보 어드바이저의 역량을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로보 어드바이저의 인공지능이 가미하게 되면 사실 인공지능은 뭘 했는지는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블랙박스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3번은 제가 직접 요약해서 그려본 건데 자산관리 서비스라는 게 왜 그런 로보 어드바이저가 출연했는가를 봤을 때는 자산관리 서비스라는 게 결국에는 전문적인 자산관리사에 의해서 서비스 공급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 자산관리사를 양성을 해야 되고 자산관리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자산관리 서비스라고 하면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고 일반 대중 고객들은 자산관리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로보 어드바이저는 최소한 미리 짜여진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가장 큰 장점은 서비스의 한계 비용이 상당히 낮다.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휴먼 어드바이저는 계속 재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난리지 자체가 디케잉하기 때문에
계속 재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 어드바이저는 재생산 자체가 안 됩니다. 결국에 휴먼 어드바이저가 퇴직하게 되면 다시 재보급을 해야 돼요. 젊은 사람을 양성해야 돼요. 이런 교육 비용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사실 자산관리는 1대1 서비스가 맞춤형 서비스가 기본적인 건데 사실상 개인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개개인 특성들을 다 고려해서 수만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까? 제공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의사소통이 자유롭다. 그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고객의 니즈를 적절하게 대역에서 맞춰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고액 자산가들이 PB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신탁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신탁을 통해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증권사들은 투자 일임이나 신탁을 통해서 또 많이 하는데 보면은 대부분 고액 자산가일수록 심리 상담을 많이 해요. 대소사 처리를 많이 해주고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은 은행들이 좀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기타는 그렇게 크게 큰 차별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사람 휴먼 어드바이저의 단점에 대응해서 로봇 어드바이저는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서비스의 한계 비용이 매우 낮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재교육의 필요성도 없고요. 그 다음에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그 자체가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이건 개념적으로 현재 로봇 어드바이저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로봇 어드바이저도 개인 맞춤형,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을 제공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객의 성향을 파악을 할 때 정형화된 어떤 타입을 A, B, C, D, E 정도 5개 정도의 분류로만 파악을 하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로봇 어드바이저들은 대개 캔드된 그러니까 그 조림 깡통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캔드된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자체는 거의 현재로서는 일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객이 서비스 가격이 낮은 만큼 고객이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 로봇 어드바이저 시장이 가장 큰 미국만 보더라도 AI를 접목한 로봇 어드바이저는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 AI 로봇 어드바이저는 그러면 현재 캔즈된 로봇 어드바이저보다는 어떤 장점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서비스의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은 현재 로봇 어드바이저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운영하고 또 실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 비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로봇 어드바이저가 잘해야 머신러닝을 시장의 실시간 데이터를 머신러닝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AI 어드바이저는 딥러닝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개념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AI 어드바이저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무한복제보다는 유한복제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복제했을 때는 그만큼 서비스의 캐파가 충분히 갖춰져야 되고 한계 비용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한복제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이 자유로운 만큼 이전보다 훨씬 더 완전에 가까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챗GPT 전에 강의를 들었지만 챗GPT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하게 되면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뭐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외한 어떤 나머지 대화형 인공지능 금융비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대표적으로 그 대화형 인공지능 금융비서 서비스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도 되게 정형화된 서비스만 제공을 합니다. 프리토킹이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광고는 마케팅은 하는데 AI 마케팅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AI를 접목한 그런 뭐 사실 이런 말 하기가 좀 약간 애매해요. 국내 업체 중에서도 AI를 접목한 대표를 만나서 그래서 되냐? 했더니 지금 문닫을 지경입니다. 예. 근데 그런 시도는 되게 존경할 만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제는 그 핀테크 유니콘 기업들의 그 리스트를 쭉 보면은 로버어드바이저에 대한 어떤 하이프 정도를 봤을 때는 유니콘이 금방 나왔을 법도 한데,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대중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 평가가 쉽게 높게 평가될 법도 한데, 상대적으로 로버어드바이저 분의 그 유니콘은 5손가락이 꼽힙니다. 그것도 최근에 됐습니다. 최근에 됐어요. 그런 거 보면은 로버어드바이저는 아직도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로버어드바이저의 소개로 자산관리의 대중화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실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투자은행이나 아니면 투자 자문회사들 보면은 로버어드바이저의 투자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버어드바이저의 작동 원리. 이것도 사실 어디에 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실제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스터디를 하면서 개념화해서 정리해 본 거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작동하라는 로버어드바이저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로버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 진단 알고리즘. 원래 투자라는 것은 금융 투자라는 건 알겠지만 고객 투자 성향을 분석을 해서 규제에 따라서 적합성 원칙 규제에 따라서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 투자 상품을 권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 진단 알고리즘, 이게 클라이언트 프로파일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제가 이 흐름을 따라가고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데, 네. 디테일에 들어가기 전에 로버 네. 어드바이저가 실제로 그러니까 개인이든 어떤 뭐 기관이든 금융 자산 배분하는 데서 실제로 적용돼서 얼마 정도 지금까지 해져 왔고, 실제 그 자산 운용하는 데가 몇 퍼센트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증권사에 투자하려고 해도 고객 성향을 나누듯이 얘도 그거에 따라가지고 지금 알고리즘을 맞춰가지고 지금 운용을 자동적으로 해준다는 거잖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그러면 자산 배분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은행에 예를 들면 은행 금리 플러스 알파는 기본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지난 예를 들면 기간별로 뭐 5년이나 10년 기간을 나눠봤을 때 알고리즘으로 RA를 이용한 알고리즘 투자를 어드바이스 받아서 이제 그 아까 블랙박스처럼 해서낸 결과치가 실제로 어떤 퍼스널라이즈드 그 어시스턴트로 활용한 어드바이저를 활용해서 한 거에 대해서 얘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나 베러 리절트를 내야만 이게 계속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는 게 우리가 듣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영역에서 실제로 마켓에서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얘네 파일이 얼마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가를 제가 알아야 이거 얘네 알고리즘을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니까 아 이거는 컨시스턴트한 리절트가 어떤 시장 변동 상황에도 상관없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뭔가 그럼 우리 자산의 몇 프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뭐 자산가다 싶을 때는 10%는 RA를 사용한 걸로 좀 해보고 나머지는 퍼스널라이즈 시스템도 좀 이용해보고 뭐 이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게 개인으로서 제가 이 시간에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좋은 싶네요. 질문이신데요. 제가 만약에 그 얘기를 먼저 하게 되면 네. 우리 선생님은 이 강의를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실망을 하실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이론을 알아야 되는 게 이 시간이 의미가 있어야 돼. 지금 앉아 있는데 이게 뭔가 그 영역에서는 지금 예. 리서치 영역으로는 하실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일반 개인 자산 예. 투자를 원하고 여기서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정도 이거는 제가 정말 이거 예, 그건 진짜 좋은 질문이세요. 저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과연 로봇을 사용했을 때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고객들이 얼마큼 이용하고 시장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정말 로봇 어드바이저에 뛰어들 만한가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왜냐하면 작동 원리나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뒤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왜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제가 지금 그번 퍼포먼스를 시장 규모나 퍼포먼스를 다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밑에부터 차근차근히 빌드업하면서 가는 게 결론을 알면 더 흥미를 더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 진단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고객이 어떤 성향이냐 또 어떤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맞춰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부적합한 자문 행위라고 해서 규제 대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알고리즘이죠. 두 번째는 자산배분 알고리즘인데 결국에 고객에 맡긴 자금을 고객의 투자 목적이나 투자 성향에 맞게 그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만 딱 봤을 때는 40대 60 그러니까 주식 40, 채권 60 그 다음에 50대 50, 60대 4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게 그런 채권이나 주식의 비중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밸런스 알고리즘은 결국에 이제 금융투자 자산이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따라서 고평가된 거는 미리 팔아서 그 다음에 저평가된 거는 더 매수해서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높이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낮추는 그런 행위를 리밸런싱이라고 하면 되는데 리밸런싱은 아시겠지만 어느 시점에 얼만큼을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세 가지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정도도 달라집니다. 그냥 고객 진단 알고리즘만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상품 추천 서비스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산 배분 알고리즘까지만 있으면은 포트폴리오 추천. 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은행들이 하고 있는 건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펀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게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그리고 펀드를 파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리밸런싱까지 한다고 한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그 다음에 수익과 리스크를 관리한다면은 투자 이익, 투자 자문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진단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건너가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객 진단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는 이제 고객들한테 너의 성향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한 열 몇 개를 물어보거든요. 실제 법규에서는 요구하는 질문이 한 23가지인데 로봇 어드바이저들은 그냥 단축된 한 열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자산이 얼마냐, 너의 소득이 얼마냐,
너는 예를 들어서 10%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성향을 묻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고객들이 항상 일관되게 자신을 표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고객의 진짜 투자 성향을 맞추느냐가 큰 관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 맞추면은 고객의 실제 투자 성향과 투자 성과가 엇나가게 되고 그러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산 배분은 결국 이 자산 배분이라는 걸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무위험 수익률 대비 얼마만큼의 초과 수익률을 실현할 거냐. 알파가 몇 퍼센트를 가져갈 거냐는 투자 전략. 그 다음에 내가 그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들까지 포함돼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짜야 되는데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성, 타당성, 체계성, 효율성, 적합성, 보안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맞춰져야만이 로보어드바이저가 잘 작동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했을 때 실제 수익이 증가하고 위험이 감소하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리밸런싱을 너무 자주 합니다. 왜 자주 하는가 봤더니 수수료를 발생시켜서 사실상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근데 실제 리밸런싱을 했을 때 수익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위험이 감소하지 않으면 사실상 리밸런싱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개입 없이도 서비스할 수 있다는 거고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자동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잘만 한다면 시장 상황에 맞게끔 또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리밸런싱을 실시할 수 있다.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 해보셨겠죠? 주식 투자.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서 그러잖아요. 주가가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리밸런싱이 중요한 이유가 개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들을 잘해줘야만이 사실은 투자 성과가 제대로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 로보어드바이저는 이걸 정말 잘하느냐 큰 관건이죠. 로보어드바이저 한계는 로보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사람보다 자산관리 성과가 반드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이 투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리밸런싱이나 이미 자산배분 알고리즘 자체가 엉망으로 설계되어 있거나 그랬을 겁니다.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도 재촉을 하셔서 제가 겁이 나서 너무 빨리빨리 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해외와 다르게 우리나라 로보어드바이저는 상당히 좀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해외는 말 그대로 자산관리, 주로 투자 1인이라고 하면은 내 돈을 전문적인 자산관리사한테 맡겨서 그 자산을 관리하게끔 하는 거죠. 이번에 임창정이 그 작전주에다가 돈을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자산관리가 위법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일임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위법인 거고 투자 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한테 나의 자산을 운용할 것을 맡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는 주로 투자 일임형 서비스인데 국내 이제 상품 추천, 특히 은행의 펀드 로보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펀드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자문사들, 증권사들 일부가 투자 자문 일임형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사들이 주식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 제공형, 그러니까 주식 투자와 관련돼서 로보어드바이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보어드바이저는 아니고요. 정보 제공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따지면 그냥 옛날에 제공했던 그 정보 제공 봇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로보어드바이저 명칭을 바꾼 측면들이 적지 않습니다. 투자 자문 이리디엄 같은 경우에는 핀트, 파운드, 블릴레, 아이로보 등이 있는데 사실상 뒤에서 보시겠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기가 힘들고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성장하지 않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오고 그래서 자꾸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 제공형은 뭐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냥 로보어드바이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투자 소식 정도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안타 같은 경우에 좀 유의미한 어떤 상장 주식 종목을 추천해준다거나 매매 타이밍을 알려준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구독하는 고객들은 많지 않은 걸로 이건 좀 아웃데이트된 그런 그 통계인데요. 제가 2011년 3월 기준으로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한 31개 업체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은행은 한 10군데, 그 다음에 증권사가 15군데 아마 더 감소했을 겁니다. 자산운용사가 2군데, 투자자문 1인업자가 4군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 31군데 하고 있고요. 지금보다 이 숫자는 더 많이 감소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SK증권이 투자 자문 로보어드바이저를 제공을 해서 약간 좀 성공을 했었는데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뒤에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은행의 RA 유형을 보면 로보어드바이저를 보면 대부분 펀드 포트폴리오를 추천을 해준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펀드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연금 자산 관리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를 접목해서 제공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유의미한 서비스인지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K은행이 K보셈을 좀 더 활용시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NH의 농협은행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NH증권과 힘을 합쳐서 좀 더 그 강화를 하려고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뭐 2017년보다도 훨씬 더 그 숫자가 줄기도 했지만 대부분 다 주식이나 ETF에 관한 정보 제공의 로보어드바이저를 제공하고 있고요. 투자 자문이나 일병은 뭐 상품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자체 제공하는 것보다는 제휴를 통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2021년 3월 말로 조사를 했지만 지금은 이거보다 많이 감소하지 않았나. 정보 제공만 좀 더 증가했을 수가 있고 나머지들은 다 감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 자문 이름업자의 RA 유형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디셈버의 컴퍼니 핀트나 쿼터백이나 두물머리의 블릴레어, 그 다음에 이루다 투자 이름이 이루다, 그 다음에 파운트의 파운트. 예? 이런 이 서비스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제 이름이에요. 혹시 여기 회사 대표세요? 신경회사도 이제 제 후배가 신경외과 후배가 상장한 이름과 회사도 있어요. 관련이 없어요, 이 회사하고? 그 회사 관련이 없어요. 자기가 제 이름으로 뭐 활성화한 관련이 없겠죠. 왜냐하면 저는 대표하고도 전화 통화를 해봤으니까. 항상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실제 이 투자 자문 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는 미국의 로보어드바이저와 가장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보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이나 ETF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
약간 유의미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었습니다. 요즘 살짝 시장이 조금 죽고 있어서 아쉬운 측면들이 있는데 시장 규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로버드바이저 시장 규모는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로버드바이저라고 해서 별도로 금융당국에서 통계를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알 수 있는 건 이제 코스콤의 테스트베드 센터라고 있는데 로버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센터가 월별로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정보 제공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최근 자료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2023년 3월 말 현재 가입자 수는 36만 명. 주식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 개인 주식 투자자가 900만 명, 1000만 명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로버드바이저는 엄청 작은 거죠. 그리고 관리자산 금액이 1.8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작은 거죠. 사실상 가장 높았었던 때가 2021년 12월 말 정도죠. 약 2조 원이 약간 못 미쳤던 때인데 이게 좀 빠진 이유가 SK가 투자자문 로버드바이저 서비스를 철회하면서 좀 빠진 걸로 시장이 한번 쭉 빠졌고 페퍼 대비도 2011년 12월 말 이후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었죠. 주가 하락과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그 급성장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코로나19하고도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는 마치 망할 것처럼 보였는데 시장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로버드바이저의 AUM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했다가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3,000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다가 다시 2,500대, 400대, 300대로 오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 시장 규모를 보면요, 가입자 수로나 아니면 계약 금액 수로 봤을 때 은행의 그 펀드 로버드바이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나마 이제는 그 투자 예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자기의 자산을 맡겨서 실제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도록 맡기는 고객들의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금액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적습니다. 절대적인 그러니까 개인 1인당 투자 1인 저희 AUM의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산한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100 얼마? 대부분 다 20대, 30대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자문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는 제가 알기로도 SK증권이 로버드바이저 사업을 철수하면서 나타난 효과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 자문이 완전히 사라지고 투자 이념 아니면 상품 추천. 상품 추천은 은행이 펀드 로버드바이저로 해서 펀드 포트폴리오를 짜줘서 펀드를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왔네요. 우선은 로버드바이저의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보면은 이게 로버드바이저 보면은 국내형이 있고 해외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시대거 그 위험 중립형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 추구형이 있고 위험 중립형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위험 추구형, 공격 투자형, 한 단계가 생각이 안 나요. 뒤에서 설명드리겠는데 위험 중립형이면 딱 그 투자 성향이 뭐냐면은
채권 50, 그다음에 주식 50 정도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면 적정한 그런 고객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피 200하고 딱 따져봤을 때 누적 수익률 자체를 보면은 코스피 200선보다 높은 곳도 있지만 낮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참 좋을 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2020년 3월 이후부터 시장이 한참 좋아서 코스피 수익률이 쫙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저한테 전화 오기를 왜 이렇게 로버어드바이저 수익률이 낮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시장을 이렇게 못 따라가는데 로버어드바이저가 맞냐라고 말할 정도로 성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들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코스피 누적 수익률이 로버어드바이저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요. 저한테 또 전화가 옵니다. 야, 로버어드바이저 그래도 선방한 거 아니냐?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적냐? 근데 아까 이제는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이런 절대적 수익률로 로버어드바이저를 선택하는 건 상당히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수익률은 계속 오르거나 낮아질 텐데 그걸 시장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이걸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기에는 자산 관리를 잘하냐 못하냐를 보기에는 너무 디멘션이 작다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수익이라는 거는 유형을 불문하고 또 평균하는 그런 수익입니다. 그 로버어드바이저 유형 중에서 국내 자산에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주식 50, 채권 50 정도의 투자 성향을 가진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로버어드바이저의 수익률들입니다. 이 회색선. 그리고 이거는 코스피 200의 누적 수익률이고요. 2016년 9를 0으로 해서 그러면은 로버어드바이저가 자산 관리를 잘한다 그러면 이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작아야 돼요. 우선 그죠? 그 다음에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너무 올라갔을 때는 좀 낮게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롱텀 이게 쭉 서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산 관리라고 하는 거는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롱텀 베이스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리밸런싱을 잘한다면 로버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은 서서 이렇게 쭉쭉 누적 수익률이니까요. 근데 시장에 따라서 너무 뒤쭉날쭉하는 것도 사실은 리밸런싱을 잘 못한다는 거고 거기다가 시장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나쁘다면은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만 보여줘서 그렇지 로버어드바이저끼리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엉망진창인데 제가 여기서는 유형 중립형만 보여줬는데 공격 투자형 그다음에 안정 추구형까지 같이 보여주게 되면 그러니까 공격 투자형은 상대적으로 좀 더 리스키한 종목에다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럼 평균적인 수익률도 좀 더 높아야 돼요. 얘네들보다도. 근데 얘네들보다도 낮은 데가 있어요.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형 중립형 말고 공격 투자형 그다음에 안정 추구형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로버어드바이저의 성과가 어느 정도 비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투자 성향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배분했다면 근데 공격 투자형이 유형 중립형보다 못한 경우도 있고 안정 추구형보다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뒤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수익률로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로만 평가했을 때는 로버어드바이저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원칙에 따라서 수익률로만 평가하면은 무조건 하이리스크를 테이킹하는 로버어드바이저가 좋은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데 나의 투자 성향이 안정 추구형이라고 나는 원금을 그렇게 손실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원칙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내 성향에 맞는 로버어드바이저를 고르는 게 훨씬 더 적합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언론에서는 로버드바이저가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네, 많은 시장보다 못하네, 낫네, 사람보다 낫네, 못하네를 너무 많이 보도를 했던 것들이 상당히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아까 그 질문해 주신 저보다 한참 30분 먼저 앞서서 질문해 주셨던 게 뭐냐면 로버드바이저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셀렉션 능력입니다. 포트폴리오 안에 자산을 구성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무이익 수익률 대비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몇 퍼센트의 초과 수익률은 내가 보장을 받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 내가 자산 관리를 할 유인이 있는 거죠. 돈을 내면서까지. 안 그러면 그냥 은행에다 예금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 두 번째는 나의 투자 성향에 비례해서 시장 수익률을 잘 추종하는가, 따라가는가, 베타. 시장이 좋을 때 내가 좋은 성과를 내고 시장이 나쁠 때 시장보다 훨씬 더 방어를 잘하고 어느 정도 베타를 가져갈 것인가.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은 분명히 업앤다운이 있는데 얼마나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나의 수익률과 위험을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로버드바이저의 역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파가 0보다 커야 내가 내 돈을 남한테 맡기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베타를 내가 몇 퍼센트 정도를 가져갈 것이냐 나의 투자 성향에 비해서 이런 부분도 결정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밸런싱을 했을 때 과연 그 성과가 있느냐는 거죠. 성과가 없으면 굳이 투자 이익을 맡길 이유가 없는 거죠. 높은 보수를 지불하면서까지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로버드바이저를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제가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성과들을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어떻게 분석했는지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넘어가 보면은 이게 안정추구형, 그 다음에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이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고객이 투자 성향은 안정형, 원금 난 전혀 잃고 싶지 않아. 예금만 해야 되는 고객들. 안정추구형, 약간의 수익을 원하지만 나는 원금 손실을 정말 꺼려. 그 다음에 위험 중립형, 어느 정도 시장만큼만 난 수익률을 내면 좋겠어. 원금 손실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적극 투자형, 시장보다는 좀 수익률을 더 먹고 싶어. 그 다음에 공격 투자형은 에라 모르겠다. 선물 옵션, 화색 상품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 베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실제 로버드바이저의 안정 추구형 로버드바이저, 위험 중립형 로버드바이저, 그 다음에 적극 투자형 로버드바이저 이렇게 자산관리 성과와 위험 지표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안정 추구형 사이에서도 보면은 샤프 지수가 뭐냐면은 이 로버드바이저의 수익률 빼기 무위험 수익률, 보통 예금 평균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3개월 만기 CD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을 샤프 지수라고 하는데 이 샤프 지수는 일종의 자산관리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포트폴리오의 그 수익률의 표준 편차를 얘기합니다. 보통 이 표준 편차는 변동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을 얘기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이상적인 그림으로는 필름이 있나요? 이게 전부 다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샤프 지수가 마이너스 1에 들고 이 얘기는 뭐냐면 무위험 수익률보다 자기 수익률이 더 낮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안정 추경이 여기 있으면 위험 중립형은 여기 정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적극 투자형은 여기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안정 추구형이나 위험 중립형이나 그 다음에 적극 투자형이나
다 2대 있죠. 샤프 지수가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데이터 기반을 선택이 중요하지 않나요? 데이터 기반. 그랬어요? 아니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했는데 또 뭐 데이터 기간 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016년부터 2016년 10월 18일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 일별 데이터를 활용한 겁니다. 일별 수익률. 그래서 최소 531, 최대 1097일까지 일별 데이터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5년 정도는 있어야 로버어드바이저 같은 경우 자산관리 성과를 평가할 만하다고 보통 문헌에서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축적된 데이터 이게 최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왜냐면 안정추구액을 이제 알고리즘 짤 때 별로 채권을 많이 썼을 텐데 채권 수익률이 그쵸. 네. 아니 어떻든 간에 무위험 수익률 대비니까 이게 샤프 지수가 어떻든 간에 어떤 게 기준점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거보다는 이게 더 높아야 되고 이게 이쪽으로 더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거의 이렇게 똑같다는 거는 첫 번째는 알파, 그 다음에 베타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는 감마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선은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이 이렇게 비례하지 않는 거는 분산투자의 역량이 상당히 미흡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선택 역량도 상당히 미흡하다. 실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 자산 구성들을 쭉 보면은 안정추구형이든지 위험중립형이든지 적극투자형이든지 원금 보정에 가까운 상품들의 비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좀 안 맞죠. 로버어드바이저 어떤 목적과는 좀 안 맞는 측면들이 있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샤프 지수가 1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표준 편차 대비 초과 수익률이 더 크냐 작으냐는 거예요. 근데 내 표준 편차 대비 초과 수익률이 더 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실제 그 회계 분석을 해보면은 알파를 보면은 포트폴리오 셀렉션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서비스별입니다. 상품 추천, 자문 일임, 그다음에 자문 이름을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로버어드바이저인데 이 검색 표시한 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0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알파 자체가.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는 연수익률로 한 4점, 안정추구형 같은 경우에는 4.48에서 5.91 정도까지는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험 중립형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그 다음에 적극 투자는 9%. 잘하는 애들. 근데 잘 못하는 애들은 거의 0과 같다는 거죠. 잘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기 그 뭐냐, 동그라미나 네모나 세모가 채워진 것들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겁니다. 아웃라인드 된 서클이나 스퀘어나 아니면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0과 같다는 겁니다. 결국 알파가 거의 제로라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런 그러니까 각 안정추구나 위험중립이나 적극투자형의 각 로버 어드바이저가 제시하는 또는 구성하는 그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를 걔는 어떻게 제너레이션을 하며 그렇게 제너레이션 된 것을 그대로 투자에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어프로벌이나 밸리데이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 아니 이렇게 엉망이면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왜 그쵸. 발표를 지금 중요한
그 의미가 없는 그렇죠. 거죠. 일반적으로 있는 걸 저희한테 정보를 주셔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좋은 질문이세요. 증권사들이 안 통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당시에 2021년 이동의 보고서를 썼을 때 당시에 서비스 중인 로보어드바이저를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그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를 표시할 수가 없어서 표시를 안 했지만 사실상 이건 엄청나게 업계한테는 안 좋은 보고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서는 자산관리, 그러니까 로버드바이저 알고리즘 자체가 잘 작동되는지를 테스트는 하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디스클레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근데 보셨다시피 사람들은 사실 알파, 베타, 감마가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만 보냐면 보여주는 인포메이션은 이거잖아요. 시장이 좋을 때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이 60%라는데 누가 싫어해요? 내가 이때 들어가면 나의 누적 수익률은 20%인데 누가 싫어해요? 좋아하죠. 내가 여기만 들어가도 누적 수익률이 20%인데 혹시 죄송한데 주식 투자하셔서 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게 맡깁니다. 이게 제가 할 수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보셨는데 안 됐죠? 네네. 근데 이제 로보드바이저한테 맡겨서 이때 당시 20%가 넘는다면 이게 광고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은 우선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어떤 역량을 표시하는 알파 자체가 초과 수익률 자체가 잘 나오는 것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되게 잘 나오는 건 잘 아시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예, 알죠. 저는 알지만 얘기할 수가 없지. 그걸 알려주고 가세요. 그렇지. 시간이. 아니,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배우는데 의의를 비춰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그 보고서를 쓰면서 임플리케이션이 그런데 어떤 놈이 좋고 어떤 놈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연구자로서는. 그래서 로버드바이저 선택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좋은 로버드바이저를 선택하는 게 좋다. 근데 좋은 로버드바이저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물론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운이다. 그다음 베타 시장을 얼마나 따라가느냐 정도를 나타내는 베타도 보면은 유의미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욱더 재밌는 거는 시장에 따라가는 정도가 1이면은 시장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고 1보다 작으면 시장보다 보수적으로 따라가는 건데 0.1을 초과하는 로버드바이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 해외형 로버드바이저도 실제 분석을 해봤는데 해외는 0.8 정도가 평균입니다. 해외는 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럼 안 보시는 이유 어땠어요? 해외는? 해외도 알파는 이거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로보드바이저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이때 당시에 ETF 시장의 유동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ETF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은 워낙에 수요가 많아서 충분한 유동성이 있다고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ETF 시장이 미국에 비해서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가격이 촘촘하게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긴 했었거든요. 어떻든 간에. 근데 물론 ETF만을 가지고는 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떻든 간에 시장을 따라가는 정도도 안정 추구형이나 위험 중립형이나 적극 투자형이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게.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게 한 0.1이면 이건 한 0.1은 돼야 되고 이건 한 0.3이라도 돼야 뭐가 말이 그러니까 그분 선생님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이걸 딱 보시고 그죠? 분산 투자 역량 자체 시장을 얼마나 잘 따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그 시장을 대표하는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내가 잘 갖고 가는 건데 베타가 이 정도로 낮다는 거는 분산 투자 역량도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로보어드바이저가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시장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제가 거기까지는 그다음에 감마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통계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오히려 마이너스. 딱 안 해요. 마이너스가 뭘 있냐. 수익률을 깎아먹는 거죠. 리밸런스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로보어드바이저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실제 알파, 베타, 감마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정말 리밸런스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부분들은 강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미국 로보어드바이저랑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로보어드바이저는 자산관리 성과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려면 알파나 베타나 감마가 타당한 값을 가진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알파, 베타, 감마를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눈에 잘 띄는 거는 누적 수익률이고 나머지 알파, 베타, 감마는 그 의미를 일반 대중 고객들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뭐 일부 몇 개는 초과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도 있다더라. 그 정도까지 정리하고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뭐 샤프시스가 1을 넘지는 않습니다만 표준 편차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이게 샤프지수가 그래도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로 따지면 상당히 수익률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준 편차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분산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아까 다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걸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 저 위에 그 앞에 네. 궁금하네요. 저 둘이 누구예요? 네? 일 잘하는 저 둘이 누구예요? 피읍으로 시작하는 필요하지. 네,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아까 왜냐면 제가 왜 얘기를 못하냐면 그 회사가 로보어드바이저 사업에 더 집중해서 수익을 내면 좋겠는데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20원도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는 되게 많이 받았는데 사실 사업 성과가 잘 안 나옵니다. 시장이 커져야 자기의 역량도 좀 잘 발현될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구난방인데 얘네는 집중돼 있네요. 네, 미국은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자산관리 성과 자체의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뭘 하냐면 피가 얼마냐, 내가 최소 가입 금액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난스럽게 사람보다 투자 성과가 수익률이 높으냐, 시장보다 수익률이 좋냐 나쁘냐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의 그 테이크 어웨이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충분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어제 발표하셨잖아요. 우리 다섯 명 보고서를 작성. 그때 뭐 업계에서는 혹시 그게 불만이 있는 수도 있겠네요. 자기네들도 아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 쓰고 외부에 발표하기는 여기가 두 번째일까요? 그런 거 같은데요. 의미가 없죠. 저 미국 그 사례 표준 편차나 그게 사실은 미국의 이제 주식이라든지 채권 시장 자체가 전부 다 ETF로 한국 그러니까 그 ETF 자체가 한국하고 시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ETF 시장 자체가 채권 ETF, 주식 ETF는 상당히 유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샤프 지수가 낮은 겁니다. 왔을 때는 저번 역시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답니다. 제가 실제 제가 보고서에 쓰지 않았지만 모처로부터 각 로보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 설명서를 읽어봤거든요. 그거 자체가 엉망입니다. 그걸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렵게 알파, 베타, 감마를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한 거지 않을까요? 결국 금융상품들이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을 충실하면 되는데 자꾸 복잡하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더 현혹이 되고 더 모르고 더 이거 옛날에 무슨 그 뭐 프레디 메이크 하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있죠. 완전 조합정 하시는 건 아니시죠? 똑같아요. 이 그럴듯한 말로 사실 그 안에 기초한 것들이 어떻게 솔리드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 거가 확실하면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이렇게 믿고 맡길 좋은 수. 지적입니다. 제가 그 언어는 화려한데 예, 금융이 다 속임수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니고 않지만 좋은 지적이신 게 여기 그 최고의 경영자 타이틀이 디지털 자산. 제가 이제 핀테크 2015년부터 쭉 해놨었는데 너무 포장이 많아요. 혁신이라는 거는 근본을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금융의 본질을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나 방식을 바꾸는 건데 너무 마치 본질을 바꿀 것처럼 제가 그래서 들으면 어떡해요. 그러라고 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디파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싫어하는 말이 버추얼 커런스. 화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화폐라고.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페이퍼를 보면요,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는 딱 3번인가 4번밖에 없어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본질과 우주적인 걸 완전히 뒤바꿔서 같이 하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로버드바이저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발현될 거예요. 지금은 SK증권도 되게 돈이 없잖아요. 안 되고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업을 접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증권사가 현역 증권사가 러닝을 하다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담당 상무하고 얘기했을 때 본인은 그것 때문에 진급을 했고 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접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측할 수 없죠. 아까 그 알파, 베타, 감마를 이렇게 분야 항목별로 분석을 하면 굉장히 성과가 안 좋은 걸로 나오는데 대부분이 안 좋은 거, 네. 좋은 근데 건데 어떻게 수익률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노출에 얘기했지만 지금 열심히 강의했는데 제 결국에 이제 또 흥분이 알파, 베타, 감마가 제대로 나오는 애들이면 그 위로가 시장 굉장히- 수익률보다는 유동성이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적 수익률은 스테디하게 살살 올라가야 돼요. 살살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살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시장보다 훨씬 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위로. 네, 알파, 베타, 감마가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는 플러스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약간 현상일 수가 있는. 시장이 꼬꾸라지니까 이 수익률도 같이 이렇게 먹으라지면 안 되거든요. 오늘 중요한 테이크어웨이는 수익률만 보지 않아요. 그 최근에 저기 꼬꾸라졌던 그 뭐 7개 그 법인 주식 뭐 이런 거 폭락 사태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CFD 같은 예. 그리고 작전주 간의 그 작전주 세력 간의 알력 다툼과 그다음에 서로 삐짐으로 인해서 못하는 시장 현상이라고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로보바이저나 뭐 이런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뭐 이렇게 좀 모니터링 하진 않나요? 그 작전 개미들 다 죽잖아요. 작전 세력을 저희가 어떻게 우리 예. 됐습니다. 금융당국도 못하는 걸 검사도 못하는 거. 아니 금융당국은 또 못하는 걸 저희가 무슨 역시 다른 분들이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로보드바이저 업체에서 파운트하고 에임 이런 데들을 조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수출 관리하고. 근데 이제 파운트 같은 경우는 그 펀드 투자 전략이라고 하나 어떤 이제 선행 속도나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모집으로 갔던 것 같은데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아까 그 미국이나 이런 데 집들랑 갔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약간 미국의 이런 시장보다 좀 비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그래서 우선 왜냐면 미국 시장은 우리는 상한가 하한가가 있지만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거든요. 그냥 5% 떨어져도 되고 2% 정도 올라가도 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뭐 많은 로버드바이저 회사가 있지만 D를 기준으로 해서 D 앞에 있는 거는 그것도 보지 마시고 D 다음에 있는 거 정리하자라고 얘기해요. 그 국내 그 에임이나 카운트 같은 회사들이 에임은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하나요? 모르겠어요. 이재 근데 대표가 했던 그 조언이나 어드바이스를 한 미국 시장 해외 주식들은 좀 분석해보시는 게 아 해외 주식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고서에 담지 않았는데 네. 그 해외 주식하고 국내 그러니까 해외 ETF하고 국내 ETF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 그 미국의 ETF 시장보다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알파 베타는 잘 나오고 감마는 비슷하게 나오고 감마는 비슷하게 다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죠. 알파 베타는 그거가 좀 더 많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버드바이저 자체 자산관리 역량이 해외형이 더 좋고 국내형이 더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GPT 기술이 좀 더 이렇게 정교화되고 많이 확산이 되면 그때는 뭐 로더 어드바이저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는 더 성과가 좋아서 걸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 GPT 혹시 기회가 되시면 GPT한테 너는 어느 수준의 인공지능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자기는 상당히 프리미티브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우리가 검색하는 시간을 단축해주고 일부 업무들을 자동화해주는 그다음에 이미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손쉽게 우리가 레퍼런스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줄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GPT 4.0은 직접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작년에 출시한 GPT 3.0 같은 경우에는 알려드렸고 아까 강의하신 분이 다 답변했을 텐데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거 가지 말라고 하면 혹시 다른 질문 없으면 시간 좀 많이 주체도 일찍 끝내드리고 했는데 생각보다 열기여서 이상한 분들이 많네요. 주식 투자는 ETF를 하세요. 자기가 직접 ETF를 하시는 게 나아요. 거래량 많은 ETF. 아니 그건 너무 어떻게 할수 없지만 해마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제가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뭐 ETF 잘하는 친구들 보니까 매크로 상황을 많이 캐치하고 하더라고요. 팬데믹이 있으면 플랫폼이 잘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 원자재가 이런 것을 캐치하는데 이 캐치를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방송 3사의 다큐를 보시면 다큐가 트렌드를 특별기획 연초에 하는 특별기획 연말에 하는 특별기획 뭐가 어쩌다 그걸 보시면은 매크로를 이상으로 제 부족한 발표 마치고